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선출된 후보나 탈락한 후보 모두 당장 원팀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부분 토론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125일 동안의 진검승부를 벌이게 됐는데요. 두 후보의 강점과 약점,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겠습니다. 네, 시사토크 알고리즘 오늘은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윤석열 캠프의 공보특보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캠프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흔히 얘기하는 축제 분위기는 아니고요. 네. 다소 좀 안도하는 분위기, 그게 보다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예, 그래서 335 저녁 식사와 더불어 네. 술 한잔 하러 가는 팀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편안하게 쉬고 하루 이틀 후에 회식하자 네. 이런 약속도 좀 잡고 있습니다. 네, 건네실 말씀 없으신가요? 글쎄 일단 이겼지만 결과는 아마 전략 사이드에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제 공보 맡으신 분들도 결과를 보면 좀 이렇게 마음 편치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 이런 결과를 저는 한 30-40년 만에 거의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네. 당원 득표에서도 일단 차이가 많이 났는데 당심과 민심이 이렇게 확연한 괴리를 보인 선거 결과가 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이제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앞에 먼저 가는 것에 뒤에 가는 게 좀 쫓아가는 속도가 늦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민심은 10% 지고 당심에서 23포인트 이겼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그쪽 계신 분한테 이거 위험한 결과다 그랬더니 민심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면 125일 뒤에 결과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거래요.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역투표에 걸렸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싶은 것 같은데 보통 이런 큰 선거에서는 역투표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심에서는 이겼지만 민심에서 왜 이렇게 또 압도적으로 졌는지 이거를 분석하는 게 오히려 앞으로의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더 자세한 얘기를 차츰 또 해주시고요. 아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끝까지 해야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전략하는 분들은 그 고민을 실제 해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 후부터 제가 또 차근차근 설명을 시간이 드리겠습니다.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윤석열 후보 승리 요인과 의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3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영선 정치인이죠. 정치 신인인데 제1야당 대선 간판 자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대권 도전 선언한 지 불과 4개월여 만이고요. 후보 확정의 의미 좀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정말 누가 봐도 정치 신인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큰 선거, 대통령 선거에 제1야당의 후보가 될 수 있었느냐. 무엇보다도 변화와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 내지는 염증이 그만큼 심했다라고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잖아요. 4개월 만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례적이지만 이제 2017년 탄핵 이후에 그리고 이제 당이 바른미래당으로 또 나갔다가 이제 당이 좀 이합집산하면서 우당탕탕하면서 한 4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고 이제 어찌 보면 좀 부정적인 측면이기도 한데 그 전에 국힘의 전신을 보게 되면 계파가 꽤 단단하게 있었던 정당인데 탄핵 이후에 이제 그게 다 와해가 됐죠.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 들어가서 자기의 정치의 뜻을 펴기에는 일단 토양은 좋았었다. 만약에 기존에 그렇게 또아리를 트고 있었던 세력들이 있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토양은 긍정적이었지만 이게 향후에 또 정당을 끌고 가고 대선 후보로 가는 데는 과연 또 긍정적일까? 근데 어쨌든 양당 좀 독특한 현상이 빚어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행정을 한
그 11년 정도 했었지만 양당 다 국회를 한 번도 거치지 않은 영선의 후보들이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제가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의도에 함몰되어 있던 정치인들 좀 반성을 좀 해야 된다. 그 부분은 그 좀 아프게 지적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뭐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다. 또 어떤 당이 변화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홍준표 후보와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결국 당원 투표에서 크게 앞서면서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이 당심 잡기 전략이 좀 잘 먹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넓게 보면 당신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국민들에 대한 그 선거 운동이 먹혔다라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정 의원님께서 이 민심과 당심이 괴리가 큰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 민심이라는 게 국민의힘 그 경선 여론조사 방식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 정당을 전혀 묻거나 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좀 분석을 해보면 타당, 뭐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한다고 밝힌 분들이 상당히 국민의힘 4명의 경선 후보 중에는 홍준표 후보에게 가장 많이 여론조사에서 지지가 간 게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크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여론조사 경선 룰에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지 후보 없음이라는 항목을 허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경선 후보 중에 누군가가 선택을 받을 때까지 여론조사를 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언론기관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각 등수별 그 차이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응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 10%까지 차이가 났는데 역시 당원 투표에서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만큼 차이가 벌어졌어요. 예. 자,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선거에서 당심은 민심에 수렴한다는 어떤 선거 공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번엔 좀 달랐어요. 왜 달랐다고 분석하십니까? 이럴 때 이제 어쨌든 뭐 후보가 선정이 돼갖고 좀 그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뭐 축제 분위기일 텐데 뭐 의도적으로 뭐 고춧가루 뿌리고 싶은 그런 심정은 아닌데 통상 정당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요.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크면은 당이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그 전에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고 당원이 직업인 기득권층이 딱 또아리를 트게 되면 세상 흐름과는 좀 흐름과 변화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김 의원님이 그 말씀하실 때 이게 변화를 받아들인 추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는 약간 동의를 하지 않는 게 그렇다고 한다면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이렇게 커서는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 국힘 내부에서 기득권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지금 보면요. 타당 지지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그것도 눈여겨봐야 될 게 특히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는 진영 개념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투표를 하고 사람을 보고 쫓아가는 경향인데 이번에 국힘에서 여론조사에 나온 분들이 민심 부분이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20대에서는 뭐 7대 1.5 이렇게 차이가 났거든요. 그 홍준표 후보가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7 정도 나오고 반대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1.5 내지 2 정도 나오고 이러면 세상에 가고 있는 흐름을 당이 좀 못 쫓아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그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이거 그 숙제일 거예요. 숙제이고 이 부분을 못 털어내면 패인 요인으로 가고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집중적으로 좀 그 분석을 해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태로 오늘의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물론 그 역투표가 좀 있다고 일정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이거를 털어낼 전략을 찾지 못하면은 앞으로 125일 동안이 꽃밭을 걷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을 걷는 길일 것이다.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선거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가시밭길이죠. 근데 지금 당심과 민심이 괴리가 될 때 그 당이
위기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전의 경우하고 조금 틀린 게 있습니다. 그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무슨 빠라고 불리우는 그 극성 지지층이 있잖아요. 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열린우리당 때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런 극성 지지층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핵심 세력을 형성하고 당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을 끌어갈 때는 민심하고 이반되면서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그 핵심층은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좀 멀거든요. 다만 열망하고 있는 것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뜨겁습니다만 어떤 국가 정책이나 이 방향을 민심과 상식과 동떨어지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그 극성 지지층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예전의 경우와는 좀 다른 성격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정도 뭐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이제 60대, 70대 층으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윤 후보 지지가 높았고 그리고 당원들의 구성도 최근에 들어왔던 당원들 말고 전통적으로 있었던 분들이 이제 한 그 고령층이 많았었는데 그쪽에서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아마 그 위기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이제 국민의힘이 과연 이제 원팀이 가능한가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고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끼리의 오갔던 그런 말들을 좀 편집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윤캠프에는 합의 때가 들끓는다. 정치 경륜이 수십 년 되신 분이 오히려 자기 부정이 아닌가. 장모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도둑들끼리 모여서 책임 면제각서를 만들었어요. 뭐 4선입니까? 5선입니까? 거기다 지사도 하시고 했으면은 좀 격을 갖추십시오. 아마 생각은 내가 아주 강하게 있는 사람일 겁니다. 빈깡통 같아요. 대통령을 하자 그래놓고 계속 인신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윤 후보님. 네, 물론 뭐 오늘 나머지 세 후보들이 원팀을 위해서 힘을 합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보신 것처럼 이 경선에서의 어떤 싸움 굉장히 치열했고요. 캠프 간의 고발도 이제 진행 중입니다. 물리적 화합, 또 화학적 결합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물리적 화합도 가능하고 더 나아가 화학적 결합을 하는데도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그 윤석열 후보 측에는 국민의힘 뭐 현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그 전직 의원들도 사실은 많은 그 숫자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뭐 40여 명 가까이 가 있었죠. 예. 만약에 결과가 뒤집혀졌다면, 그러니까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겼다면 다소간의 혼란은 불가피했겠죠. 왜냐하면 대다수가 이쪽에 와 있는데 뭐 저쪽하고 합치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동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 뭐 못 가겠다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랬을 텐데 홍준표 후보나 다른 캠프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인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도 간편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크나큰 비리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물리적 결합은 해냈는데 경선에서 경쟁을 하다가 조금 거친 말 내지는 상대방의 심정을 건드리는 말 정도 했다고 물리적, 화학적 결합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 제가 한번 질문 좀 달리해서 좀 드려볼게요. 경선에 나섰던 후보가 이제 힘을 합치는 것과 그 지지자들이 하나로 모이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일 수 있잖아요. 이런 홍준표 후보에게 쏠렸던 어떤 2030의 표심이 윤석열 후보에게 정말 갈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죠. 후보들은 경선 과정에 그 온갖 험담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돋보여야 되고 상대방에게 네거티브 할 수밖에 없는 또 검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거티브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던 정치인들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화합하는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원팀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이. 그리고 승복한다,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상층부 결합이 아니라 그분들을 지지했던 중하층부, 그러니까 중하층부의 일반적인 지지자들의 화합을 이제 화학적 결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상층부 분들은 물리적으로 결합을 하고 물리적 결합이 어떻게 화학적 결합으로 전환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과제인데 이제 아까 그 민주당은 무슨 빠 이런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번에 독특한 게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되면서 보수 중도 보수 쪽에서도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국힘 쪽으로서는 비판할 게 아니고 좋은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전체적인 트렌드나 지지와 같이 가는 아주 이제 건강한 이런 지지층이 만들어지는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 투표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인증샷을 하는데 그게 뭐 뭐 거의 한 10,000건 가까이 인증샷을 올려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거기에 끝나자마자 오늘 두 가지 현상이 그 빚어졌는데 끝나자마자 자 이제 이재명 지지하러 가자. 인정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게 거의 초 단위로 올라옵니다. 그 글이. 이게 누가 그 조직적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오늘 그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국힘 당 홈페이지 거의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전화 내려놨어요. 이 항의 전화가 빗발쳐갖고 물론 선거에 끝나면은 그 지지자들이 진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이 정도 하는데 예. 오늘 빚어진 현상으로는 과연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까? 그래서 2030 특히 40대 초반까지 이제까지 국힘을 지지하지 않던 새로운 그룹이 만들어졌는데 이분들을 국힘이 특히 윤석열 후보가 받아낼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와 새로운 전략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분들의 이탈과 이분들의 화학적 결합은 정말 어려워질 것이다. 근데 아마 기존의 논법으로 이분들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이분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오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감정적으로 썼지만 과연 올지도 그 미지수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지와 민주당 지지 쪽으로 끌어내는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고 국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죠. 근데 지금 이번에 선거 분석하는 그 캠프의 자세를 보면 좀 아니한 거 아니냐. 걱정이 됩니다. 네. 정권 교체 못할까 봐. 홍준표 후보를 뭐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오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아니 본인들 이렇게 해요. 예. 그 엠모 네네. 사이트인데 제가 얘기할게요. 그 축구 사이트면서 정치적 그 중도 우파를 예. 지향하는 MF 코리아입니다. 예. 거기 그 가보면 말씀이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그 예.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도 지금까지 여론조사 보면 윤석열 후보가 2030, 40 세대에게는 지지율이 좀 낮았잖아요. 예. 그래서 캠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될 텐데 어떤 전략을 좀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있는 2030, 뭐 40까지 포함해서 뭐 조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냐고 이렇게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재밌어서 아니면 말을 시원하게 잘해서 뭐 이런 대답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그 분들이 일종의 팬덤까지 형성되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거는 더 어떤 일종의 로열티가 그 충만한 어떤 그런 높지는 팬층은 않다. 아니었던 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2030, 뭐 40까지 포함해서 그 더 높은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고 앞으로의 대책도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아무래도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의도식 화법에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대중의 어떤 마음을 짧은 말 한두 마디에 확 잡을 수 있는 그런 화법이 아직 여러 번 표현된 적이 없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또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보충해 나가야 될 방법이고요.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으나 본인들의 뜻대로 경선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제가 보기엔 글쎄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네. 이재명 후보 지지로 도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 더 드려도 되나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런 거죠.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입니다. 전쟁은 이제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봐야 되는데 그 2030 그분들이 이준석 대표 때문에 국힘으로 몰려간 그 세력들이거든요. 그리고 초창기에 윤석열 총장이 3월에 그만둘 때도 그 윤석열 전 총장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2030은요. 진영 논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좀 지향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집단화된 개인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노마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2030과 MZ 세대들이 그거 우리 얘기하는 거야 금방 이해할 건데 이분들은 변화도 빠를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지지나 이런 것이 내용이 분명합니다. 내가 왜 지지라고 왜 철회했는가라고 하는 게 우리 기성세대 기존 정치인들의 논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준석을 지지했던 분들이 윤석열도 지지했는데 그 윤석열 지지로부터 이탈하면서 홍준표로 넘어갔던 이 현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인들의 지지는 처리할 수 있다. 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서 말 한마디가 이제 또 짤방으로 돌아다닐 거거든요. 야, 그 윤석열 지지의 그 의원님이 한 분 나오셨는데 우리를 여전히 무시하대. 이러면 이거 아니, 한바퀴 전혀- 가는 겁니다. 예. 전혀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예. 괜히 무시한 건 말 붙이지 아니에요? 마세요. 그럼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이대남으로 표현되는 20대 남자나 젊은 남자층에서 특히 이준석 대표를 만드는데 전당대회를 할 때 많은 도움을 줬고 그 힘으로 이준석 당시 그 전당대회 후보가 당대표까지 될 수 있었죠.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입당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으면서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이대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준석과 윤석열이 대립하는 듯한 모습이 비춰지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등을 돌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내일 그 이준석 후보와 이제 오찬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잘 풀어가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의하면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 소위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모든 당의 운영이나 이런 데서 중심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전과 같이 어떤 경선 후보와 당대표로서 빚어졌던 마찰음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지켜보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대결로 이제 얘기가 이어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두 분의 대결을 앞두고 좀 특별한 코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죠. 제가 옆에 좀 판넬을 놨는데요. 두 후보의 어떤 상대적인 장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적인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좀 잠깐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김 의원님이 먼저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짧게 반론이나 의견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석열 후보의 이재명 후보와 좀 비교해서 내부적인 강점은 뭐라고 좀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정말 짧은 정치 이력에서 가장 강점은 문재인 정부의 비상식적인 그 노선이나 주장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잘 싸우고 가장 극명한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그게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의견은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저는 물론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요. 이번 대선은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후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영 논리에 빠져 있지 않고 국민 이익을 우선하는 실용주의자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입만 열면 실수하는 실수주의자다. 그래서 실용주의자 대 실수주의자의 전쟁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수주의자에게 무슨 강점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약점 아닐까?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좀 행복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선거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같은 당의 후보지만 윤석열 후보의 약점도 하나 좀 꼽아주시죠. 약점은 뭐 누구나 다 아시겠습니다만 짧은 정치 이력이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어떤 대중 앞에 섰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말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매스미디어에 비춰지는 모습이 기존 정치인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예. 소위 그 쩍벌남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좀
다듬어지지 않은 듯하게 보이는 그런 게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정 의원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경선 때 결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여론조사나 여론 심리가 등을 돌린 게 광주항쟁에 대한 망언,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인도사과와 개사과로 이어지는 한 시리즈를 완성을 시켰죠. 이게 과연 말실수일까? 이분이 갖고 있는 철학이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이 퀘스천 마크를 찍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125일 남았는데 이제까지 쭉 보니까 3일에서 한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25일이면 이제 실수가 조금 잦아진다고 봐도 한 12번 내지 20번 정도의 실수가 나오면 과연 이거 선거 치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말실수라고 하는 게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철학의 부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오늘 윤석열 후보를 일방적으로 까는 자리인가요? 왜 이렇게 계속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나오지? 비슷한 흐름이다만 말씀 예. 중에 이제 광주 항쟁이라보다는 전두환 발언에 대한 그렇죠. 였던 예. 거고요. 자, 그러면 외부적인 기회 요인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와트 분석을 좀 해 나가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의 외부적인 기회 요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외부적인 기회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뜨겁다는 것이죠.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대략 60%를 넘거나 60% 내외의 정권 교체 심리.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거는 야당의 대선 후보로서는 어마어마한 기회죠. 예. 이 정권 교체 심리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2012년도 이제 마찬가지 심리였었고요. 근데 그때하고 상황이 조금 다른 게 그때도 한 6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으로부터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갈 때 그 약 한 60% 지금도 예. 좀 높았습니다. 지금 한 55% 정도 하다 이제 야당 선거의 컨벤션 효과 때문에 한 5% 더 올라간 거로 보이는데 그때는 이명박 후보의 지지가 10% 초반대였죠. 근데 반면에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시 35에서 43%를 왔다 갔다 합니다. 요 정도 좀 차이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기회 요소라고 한다면 검찰 출신이지만 검찰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 가족에 대한 수사를 눈치를 보면서 좀 게을리하지 않을까. 예. 그것이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갖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는 그 환멸과 염증을 일으키는 검찰 개혁의 요소가 되겠지만 윤석열 후보에게는 검찰이 좀 알아서 대충 수사를 해줄 것 같다라는 것이 기회 요인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 기회도 기회가 불공정한 좀 거죠. 위협이 좀 혼재되어 있는 말씀이신데요. 아니, 기회도 불공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스와트 분석에서 윤석열 후보의 위험 요인을 좀 하나만 좀 꼽아주십시오. 가장 큰 위협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공권력, 특히 공수처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죠. 그러니까 야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찾아내려고 할 거고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있는 죄도 못 본 척 하려고 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장동 관련 수사는 아무리 검사들이 무능해도 저렇게 못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뭐 검사 생활을 한 20년 했습니다만 저건 일부러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권력, 특히 수사기관의 활동 같은 게 야당 후보로서는 가장 큰 위협이 되겠죠. 예. 저는 지금 이제 김영남 의원님도 검찰 출신이어서 검찰을 잘 알면서 이제 그 아는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검찰은 저는 그 무척 위험한 존재라고 봐요. 예를 들면 이번에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가 조국 딸의 고등학교 성적표를 국회에서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주광덕 의원을 결국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누가 자료를 준지 몰라서 이걸 처벌할 수가 없다. 네. 이거는 국민들 상식에 완전히 그 벗어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취한 자료라고 하는 게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더 이상 수사할 수 없어서 누가 준지 몰라서 처벌할 수 없다. 저는 윤석열 후보의 앞으로 행태에 대해서 검찰의 공권력이라고 얘기했는데 검찰은 이미 저는 문재인 정부를 떠났다. 그리고 검찰은 자신들의 선 후보를 감싸는 검찰 동일체 쪽으로 방향선회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위험 요소 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의 걱정하지 수사를 마십시오. 역시 뭐 지금 대장동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나 4차장 이하 수사팀이 들어오면 정말 억울하겠는데요. 정 의원님 말씀은 지금 유동규 씨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을 억지로 뒤에 추가 기소했습니다만
배임액수도 왕창 줄었고요. 업무상 배임의 그 그림은 사실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빠져갖고는 업무상 배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지금 그려내면서 그렇게 문재인 정부 아니면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렇게 서운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유동규 그 본부장 구속은요. 배임은 결국 기소하기도 힘든 조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무죄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이재명 지금도 저는 검찰이 여전히 대장동을 돈을 먹은 50억을 먹은 곽상도 그다음에 100억을 먹은 박영수를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분들의 입건도 하지 않고 하는 행태를 보면서 검찰이 대장동을 수사하면서 아무 관계도 없는 이재명 후보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검찰의 행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윤석열 총장 시절부터 그렇게 체질화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검찰을 위험 요소라고 보는데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검찰은 기회의 요소다. 네, 두 분 다 어떤 검찰의 수사 과정을 예. 외부적 요인을 꼽아주셨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재명 후보도 잠깐 살펴볼게요. 정 의원님이 일단은 강점과 약점 차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반론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재명 그 후보는 그 비주류로부터 아주 어렸을 때 생활을 뚫고 나온 그러한 이른바 인간 승리의 성공 신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정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행정 능력을 보였고, 예. 또 하나는 진영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국민 이득이 우선된다고 하면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프랙티컬한 실용주의적인 것이 이제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입니다. 예, 단점까지 듣고 한 말씀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 약점을 먼저 또 하나 꼽아주시죠. 약점이라고 하면은 너무 완벽해 보여서 약점이 없는 것이 약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 의원님 말씀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요. 이게 대장동뿐만 아니라 성남 위례지구, 백현동 또 현덕지구 등 관련돼 있는 비리 혐의가 너무 많은 게 강점입니다. 많은 게 왜냐하면 강점인가요? 비리 혐의가 너무 많아서 비리 혐의가 비리 혐의를 덮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이슈를 덮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너무 복잡해갖고 조금 헷갈려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비리 혐의가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어느 하나 골라내기가 힘듭니다. 예. 그리고 약점은 오늘 공보단장으로서 잠깐만요. 예. 너무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데 아니 뭐 정확한 말씀만 드리고 있어요. 검사 출신이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약점이라면 아무래도 그 많은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 가장 그 히트친 게 옥수동 누나는 잊었니 뭐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만 과거 행적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가장 큰 약점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시간이 한 1분 남아서요. 이번에는 좀 반론할 시간은 없으실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의 외부적인 아쉽네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하나씩 꼽아주십시오. 이재명 후보의 기회는 상대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올라갔고 온갖 문제투성이 윤석열 후보가 올라서 기회 요소이고 위험 요소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회 요인은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는 게 본인들의 임기를 마친 이유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의 이해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게 가장 큰 기회라고 볼 수 있겠고, 위협은 사실은 앞으로 어디서 어떤 또 비리 혐의나 잘못된 게 터질지 모르거든요. 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다른 게 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간이 짧은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시간을 좀 늘려보세요.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오늘 이제 수락 연설 가운데 정치의 본질은 다양한 이해, 가치, 신념의 차이가 빚어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본선 과정에서 이러한 정치 본질을 잘 이해하고 또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지 지켜보겠고요. 이재명 후보의 멋진 승부도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톡 알고리즘은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